반갑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어서 한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성립되는 배경에는 우리 수업 때도 뭐 설명을 했지만, 어, 초의 항우와 이제 한의 유방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우는 초한대전. 이걸 이제 소설로 만든 게 초한지라고 했죠. 그리고 만든 게임이 이제 장기로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말 잘 듣던 유방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 고조가 되었고요. 장안을 도읍으로 한을 건국했습니다. 자, 한고조가 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통일시켰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밑에 신하들의 공에 따라 토지를 분봉해줘야만 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지방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왕으로서 인정해주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면서 통일을 이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전국적으로 군연제를 실시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봉건제로 두고 중앙은 군연제로 다스리는 참 이도 저도 아닌 이런 상황. 이게 이제 군국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연제와 봉건제가 합쳐진 형태, 이걸 군국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봉건제라고 하는 건 반란의 여지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걸 수습하면서 전국적으로 군연제를 다 실시시켰던 아주 강력한 황제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엄청나게 강화시키는데 말했듯이 군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유학을 국가 통치 사상으로 채택을 해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효 사상 이런 걸 되게 강조하면서 황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권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때 무제는 말 그대로 무력할 때 그 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토도 굉장히 많이 넓혔던 인물입니다. 제가 수업 때 얘기했는데 북흉, 서비, 동고, 남배 해서 북쪽으로는 흉노를 쳤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비단길을 개척을 했고, 그 다음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쳤고, 그 다음 남쪽으로는 베트남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영토를 넓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흉노라고 하는 애는 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치기 위해서 별로 흉노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월지에 동맹을 이제 보내려고 했죠. 동맹을 하려고 사절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장건이란 사람이 파견이 된 거죠. 이 말이 합쳐졌네요. 그래서 장건이란 사람을 파견을 했는데 아주 눈물겹잖아요. 13년 만에 아주 고생하면서 막 쭉 갔다가 뭐 흉노에게 붙잡히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와서 왔는데 문제는 동맹에 실패하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임무였던 동맹을 맺는 거, 대월지와 동맹을 맺고 흉노를 치는 거에 실패를 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보고 또 길도 알게 됐고, 여러 문물들을 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장건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전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관리들에게도 지급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입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통제 경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염철전매라고 해서 소금과 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만 독점적으로 사고 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좀 증대했고 뭐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딱 화폐를 관리하는 거죠. 개인의 화폐 주조를 금지한 다음에 국가가 이제 오수전이라고 하는 걸 주조하면서 화폐를 다 통제했습니다. 자, 한무제 이후로 조금씩 쇠퇴하고 있다가 외척들이 막 설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왕망은 외척으로 자기가 이제 장인이 됐는데 황제의 장인이 됐는데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아예 멸망시키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그걸 신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를
전한, 후한으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은 하고 쭉 가다가 한의 왕족이었던 유수 강무제가 결국 망망을 몰아내고 다시 한을 건국해요. 그래서 요때부터를 후한이라 부릅니다. 자, 후한도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이제 외척이나 환관들의 권력 다툼 이런 것들 또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고 다음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쭉 중국사 배워보면 알겠지만 멸망할 때 항상 농민 반란이 등장하죠. 그래서 농민 반란, 이때 농민 반란은 황건적의 난이라고 중국의 태평도라고 하는 뭐 일종의 종교인데요. 약간 사이비 같기도 하고 종교인데 이 태평도라고 하는 게 약간 뭐 농민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대요. 그래서 한 40만 명 정도가 이 농민들이 가담을 하면서 굉장히 큰 난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걸 이끌었던 교주가 이제 장각이라고 자기 동생 2명, 그래서 삼형제가 교주로서 뭐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세력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란을 진압한다면서 각 지방에서 제후들이 막 독립 왕국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미초고 삼국으로 결국은 이제 좁혀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위라고 하는 나라가 조씨의 나라죠. 조조가 세웠던 이 위나라가 결국은 이 한을 거의 멸망시키고 나라를 뺏게 됩니다. 자, 한해 사회 경제 안 하고요. 문화 안 합니다. 자, 비단길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단길은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그 사막길이에요. 원래 사막길이라고도 하고 육로로 가는 지중해 연안에서 중국까지 이르는 교통 중심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산맥도 있고요. 초원도 있고 뭐 사막도 있고 굉장히 좀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걸 원래 흉노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면서 네, 아까 얘기했듯이 13년 만에 아주 어렵게 돌아와서 대월제와의 동맹은 실패했지만 비단길이 개척이 되면서 한이 비단길을 장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다시 분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한이 멸망이 되고요.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이 돼 있다가 이걸 이제 통일하게 되는 게 진입니다. 왜 위초고 삼국이었는데 왜 진이 되느냐? 그건 우리 수업 때 얘기했죠. 그래서 위가 이제 조씨의 나라였는데 진에 이제 진이 아니고 위 밑에 있던 부하 이제 사마시들이 다 뛰어나는데 그 중에 사마염이라고 하는 놈이 요 왕위를 뺏어서 위가 이제 진으로 나라를 바꾸게 되고 왕조가 바뀌어요. 이 진이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던 거고 요거는 우리 앞에 봤던 시황제의 진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때의 진은 서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이 통일했는데 문제는 사마염이 통일한 이후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치를 완전히 손 놓게 되는데 막 후궁이 1만 명이었다 막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실책인 것 같은데 봉건제를 다시 시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이제 사마시들에게 왕위를 막 제왕을 다 봉해주고 이렇게 땅을 나눠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팔왕의 난이라고 지들끼리 엄청나게 막 내부에서 막 싸우는 거죠. 싸우다 보니까 병사가 부족했고 그래서 용병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필 그때 이제 받아들였던 것들이 오호라고 하는 오랑캐 북방 유무민족들을 막 용병으로 받아들였고 근데 와서 보니까 한족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방 유무민족들이 그 한족들을 몰아내고 이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5호 16국 시대라고 한 걸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던 한족들은 쫓겨 내려갔겠죠. 그래서 강남 이때 강남은 양쯔강 이남이죠. 양쯔강 이남으로 한족들이 이동을 해서 다시 사마시들이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이제 동진이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서진, 동진으로 구분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동진 시대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북조라고 한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걸 합쳐서 미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북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북지방, 요건 황하강 이북이라고 이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한족들이 살던 이 지역인데, 여기에는 북방민족들이 왕조를 막 차례로 세웁니다. 처음에 이제 북위로 56국 시대에서 북위로 통일이 됐다가 이게 동위서위로 나뉘었다가 다시 북제, 북주 이렇게 나뉘게 되고, 요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라고 하는 나라로 남북조가 전체 다 통일이 되면서 끝나죠. 그러면 남조를 보면 강남지방, 요건 양쯔강 이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종 완조인 이제 동진을 계승해서 송제, 양진으로 흘러가는데, 이거 막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전체 다 통합하는 게 수다. 그래서 요게 후한 멸망 때부터 그래서 요 수가 통일될 때까지 요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사회 경제 안 하니까 넘어가고요. 종교 예술 안 합니다. 다음 수나라 보겠습니다. 수나라는 아주 길었던 분열기에 비해서 참 통일 시기가 아주 짧죠. 두 왕만 보면 됩니다. 통일된 지 한 38년 만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두 명만 딱 보면 되는데요. 수문제라고 한 인물은 양견이죠. 양견이라고 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뭐 원래부터 북주의 외척이었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북조를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균전제라고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세금 거두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균전제, 그다음에 과거제 실시하면서 황제권을 좀 강화하는, 과거제가 이제 처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양광이죠. 그래서 수양제라고 한 인물은 양광인데요. 빛날 광이지만 미칠 광으로 봐도 괜찮다고. 그래서 중국사에서 엄청난 폭군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제가 수업 때도 막 얘기했는데, 자기 아빠의 이제 첩을 이제 겁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자기 아빠까지 죽이고 찬탈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페루나인데요. 이 양광이라고 한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는 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대운하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화북지방은 원래부터 정치 중심지고, 다음에 새롭게 경제 중심지로 성장했던 이 강남을 연결시켜서 물자 유통이나 이런 것들, 군사, 물자 이런 것들도 수송하기 편하게 하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원정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운하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지금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인데, 당시에 이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노동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고구려 원정 113만 끌고 왔는데 완전히 거의 다 쫄딱 망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얘들 당시 농민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무리한 토목공사, 그리고 전쟁 실패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농민 반란으로 38년 만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